58세의 정우는 조선소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처럼 지나갔어요. 손에 쥔 건 퇴직금 5억 원과 그동안 모은 적금 통장,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캔커피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 TV를 올려다 봤어요. 화면에는 60대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가주택 하나로 월세 300만 원씩 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낸다는 내용이었죠. 정우는 무심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건물주. 그 단어가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남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켰죠. 추천 영상 목록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즐비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상가주택 투자로 연금 만들기, 퇴직금으로 시작하는 건물주 되기, 월세로 경제적 자유 얻은 50대의 이야기. 정우는 하나씩 영상을 틀어봤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건물을 관리하고 매달 월세가 통장에 꽂히는 걸 보며 웃었죠.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5억 원의 대출 2억 원을 더하면 7억 원, 수익률 7%라면 연간 4,900만 원, 월 400만 원 정도. 다음 날 정우는 오랜 친구 경수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던 중이었죠. 경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 작년에 상가 하나 샀거든. 2천만 원 대출받고 매달 250만 원씩 월세 들어와. 관리비 빼도 200만 원은 남지.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렵진 않아? 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좀 복잡했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 세입자만 잘 구하면 끝이야.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상가주택, 수익형 부동산, 월세 물건. 화면에는 수많은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건물 생각뿐이었어요. 월세 통장에 돈이 쌓이는 모습, 여유로운 노후,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삶, 그 모든 게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 그 꿈이 정우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차를 몰고 해안 도시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서 발견한 상가주택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지자 정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목적지는 관광지로 유명한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정우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건물 앞에 섰죠. 2층짜리 상가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영업 중이었고 2층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건물 외관은 깔끔했고 위치도 해변에서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40대 중반의 중개인은 능숙한 말투로 건물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 건물 정말 좋아요. 공실 없이 꽉 차 있고 카페 사장님도 성실하세요. 1층 카페로 들어가 봤어요. 젊은 여성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지만 인테리어는 깔끔했죠. 중개인이 속삭였어요. 지금은 비수기라 한산하지만 여름 성수기만 되면 문전성시예요. 중개인이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매매가 6억 5천만 원이에요. 1층 월세 150만 원, 2층 전세 2억 원. 수익률로 따지면 연 7%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출 2억 원만 받으면 나머지는 사장님 자금으로 충분해요. 정우는 계산을 해봤어요.
월세 150만 원에서 대출 이자 약 50만 원을 빼면 월 100만 원 순수익. 거기에 전세 보증금 2억 원까지 있으니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중개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물건 보러 오신 분이 여러 명이에요. 결정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 시즌 앞두고 있어서 금방 나갈 겁니다. 정우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정우는 다시 한번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간판, 깨끗한 외벽, 그리고 바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 정우는 계속 그 건물 생각만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 안정적인 월세, 그리고 건물주라는 타이틀. 모든 게 손에 잡힐 듯 했어요. 바다도 가깝고, 건물도 깔끔하고, 월세도 나쁘지 않아요. 해볼 만해요. 그는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죠.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계약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고 잔금을 준비했어요. 퇴직금 5억 원과 적금을 모두 털고 대출 2억 원을 더해 총 7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중 6억 5천만 원이 건물주에게 넘어갔죠.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정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건물 소유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이제 진짜 건물주였습니다. 중개인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죠. 잘하셨어요. 좋은 투자하신 겁니다. 첫 달 월세가 통장에 꽂혔습니다. 150만 원. 정우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대출 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도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이 매달 들어온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카페 세입자는 성실했습니다. 매달 정확히 월세를 입금했고 건물 관리에도 협조적이었어요. 2층 전세 세입자도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정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건물을 방문했죠.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정우는 자랑했습니다. 나 이제 건물주야. 매달 월세 들어와.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축하해줬어요. 여름이 다가왔어요. 관광객들이 하나둘 해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도 손님이 부쩍 늘었죠. 세입자는 정우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감사합니다. 정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수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우는 건물을 방문했어요. 카페는 만석이었고 대기줄까지 생겼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젊은 커플들,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가족들, 모든 게 활기차 보였죠. 정우는 옥상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라솔이 가득한 해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리.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카페 세입자와 저녁을 함께 했어요. 세입자는 감사하다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는 라디오를 켜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정우는 몰랐어요. 이 달콤함이 얼마나 짧을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건물 운영이 순조롭다고 생각했어요. 월세는 정확히 들어왔고 세입자들도 문제 없었죠. 하지만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카페 매출이었어요.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1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지만 8월 말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저 계절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2층 전세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월이면 2년 계약이 끝나는데 정우는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설사 오른다 해도 얼마나 오르겠어.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정우는 여전히 자랑했습니다. 건물 운영 정말 쉬워. 그냥 월세만 받으면 돼. 한 친구가 물었어요. 혹시 문제 생길 일은 없어? 정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어. 다 안정적이야. 정우는 건물 관리에도 소홀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월이 되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해변의 관광객은 확연히 줄었어요. 카페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요. 월세를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정우는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어렵네요. 계약서대로 해주세요. 10월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손님은 단 2명뿐이었죠. 세입자는 피곤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곧 좋아질 거예요. 세입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대출 약정서를 꺼내봤어요. 변동금리로 계약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금리 인상, 줄어드는 손님, 세입자의 불안한 목소리, 모든 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겨울만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11월 초 정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 세입자였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월세를 좀 내려주시지 않으면 폐업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급히 건물로 향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세입자는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요즘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돼요. 월세 150만 원은 정말 무리예요. 정우는 난감했습니다. 얼마나 내려드리면 될까요? 세입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100만 원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정우는 월세를 120만 원으로 낮춰줬어요. 30만 원 이하였습니다. 대출이자 50만 원을 제외하면 이제 순수익은 70만 원뿐이었죠. 정우는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2층 전세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에 이사 나갈게요. 계약 만료되잖아요.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요? 이유가 뭐죠? 세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도 배관에서 물이 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쳐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겨울에 너무 추워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건물 매입에 다 쓰였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어요. 하지만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대출 한도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또 다른 통지가 왔습니다. 금리가 다시 인상되어 월 이자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월세 120만 원에서 이자 70만 원을 빼면 50만 원. 거기에 관리비, 수리비까지 빼면 실제로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전세 세입자가 나간대요.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밤새 고민한 끝에 정우는 이금융권을 알아봤어요. 고금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 10%의 이자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죠. 나머지 5천만 원은 적금을 깨서 마련했어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겨울철이라 이사 수요가 적었죠. 매달 나가는 돈만 계산해 봤어요. 1층 월세 120만 원이 들어오지만 대출 이자 70만 원, 이금융 이자 120만 원, 오히려 매달 7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건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건물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해변, 마을은 완전히 한산해졌어요.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카페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정우는 매일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12월 말 카페 세입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 폐업하려고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세입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3천만 원 빚졌어요. 보증금 5천만 원 돌려주셔야 해요. 다음 날 정우는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요? 봄만 되면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세입자는 고개를 저었죠. 전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달 말까지만 영업하고 나갈게요. 정우는 다시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금융에서 또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이제 이금융 대출만 2억 원이었습니다. 1월이 되자 건물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1층도 공실, 2층도 공실. 월세 수입은 완전히 끊겼지만 이자는 계속 나갔어요. 은행 70만 원, 이금융 200만 원, 매달 27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도 배관이 터져 물이 샜습니다. 수리업자를 불러보니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죠. 견적은 800만 원이었어요.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우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아 겨우 수리를 끝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당신이 무리하게 건물 샀잖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2월이 되자 정우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이었어요. 58세의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체 노동을 하는 게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을 벌어 한 달이면 300만 원. 그 돈으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는 택배 상하차 중에 넘어졌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당분간 무리한 일은 피하세요. 하지만 정우는 쉴 수가 없었어요.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계속 내놨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상태로는 팔기 어려워요. 공실이 2개나 되고 주변 상권도 죽었잖아요. 그날 밤 정우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죠. 그때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정우는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4월이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지만 관광객은 여전히 적었어요.
코로나 이후 관광 패턴이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왔죠. 사람들이 이제 해변보다 도시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정우는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월세를 더 낮췄습니다. 1층 80만 원, 2층 전세 1억 5천만 원. 하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치가 좀 애매해요. 결국 정우는 금매로 건물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매매가를 6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낮췄어요. 1억 원의 손해였죠. 하지만 그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금융권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이자 연체되셨습니다. 빨리 입금해 주세요. 정우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5월 어느 날 채권 추심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우 씨 맞으시죠? 대출금 상환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대체 빚이 얼마예요? 그날 밤 정우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원, 이금융 대출 2억 원, 친구들한테 빌린 돈 5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의 빚이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의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6월 정우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는 위로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건물은 결국 5억 원의 금매로 팔렸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1억 5천만 원의 손해였죠.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난이 남은 건 이금융 빚뿐이었어요. 정우는 아직도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버텼어요. 매달 300만 원을 벌어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예전에 건물이 있던 해변 마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건물 앞에 섰어요. 새 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내 꿈이었던 건물.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린 그곳.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 건물주가 된 기쁨, 그리고 무너져가는 절망.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1년 후 정우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은 팔아 빚을 갚았어요. 아내와는 여전히 함께 살았지만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죠.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택배 상하차, 주유소 야간 근무,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러 일을 전전하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남자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나 건물 하나 살까 봐. 유튜브 보니까 다들 그걸로 돈 버는 것 같던데. 정우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자신과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희망, 욕심, 그리고 착각. 정우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 마. 그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퇴직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대. 한 달에 300만 원 월세 받으면 평생 걱정 없잖아.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정우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년 전 저는 퇴직금 5억 원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주가 되면 평생 월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건물은 연금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공실 위험, 수리비, 금리 인상, 계절별 매출 변동,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사업이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유튜브는 성공 사례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 같은 실패 사례는 보여주지 않죠. 정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58세에 시작한 건물주의 꿈은 59세의 악몽이 되었고 60세가 되는 지금까지 그 빚을 갚고 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절대 그 건물을 사지 않을 겁니다. 퇴직금은 그냥 안전하게 예금해 두고 소박하게 살았을 거예요. 정우는 녹화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누가 보겠어? 성공담이나 보고 싶어 하지. 그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건물 옥상에서 본 그 별들. 그때는 희망의 별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별일 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금융권에서 온 문자였어요. 고객님, 이번 달 상환금 입금 부탁드립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침대에 누워 건물주의 꿈을 꾸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장밋빛이었죠. 월세, 수익률, 건물주라는 타이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공실, 수리비, 이자, 빚독촉. 그 어떤 것도 유튜브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요.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어요. 정우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정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원룸. 이게 지금 그의 전부였습니다. 택배 집화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정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집화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정우 씨 오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지나가고 아침이 왔어요. 정우는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유튜브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쉬운 성공, 환상의 한 평범한 가장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주는 현실 고발입니다. 건물은 연금이 아니라 사업이다. 공실 위험, 수리비, 금리 변동, 계절별 매출 차이, 세입자 관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건물주의 꿈은 악몽이 됩니다. 당신의 퇴직금 정말 건물에 걸 수 있습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